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데 스포츠 활동이 늘어날수록 스포츠 손상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포츠 손상으로 팔꿈치 관절 주변 힘줄에 염증이 발생하는 테니스 엘보우와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 부위에 염자가 발생하거나 파열되는 십자인대 파열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통증이 생긴 관절 부위에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로 많이 치료하고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스포츠 손상과 관절 내시경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스포츠 레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운동 중에 생긴 부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과 치료법 가운데서 관절 내시경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올고든 병원 김두한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스포츠 의학이란 어떤 것인지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손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스포츠 의학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포츠 의학은 전문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경기 중이나 훈련 중에 발생한 손상을 치료 및 재활하며 더 나아가 부상 방지, 컨디션 관리 등 선수들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스포츠 전문 의학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타깝게도 스포츠 활동이 대중적이지가 않아 스포츠 의학이라 함은 운동선수, 프로선수 또는 국가대표에게 국한된 아주 제한된 분야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최근 건강과 여가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뿐 아니라 주부님들 그리고 장년층에서도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있어 스포츠 의학의 범위와 역할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낮은 체력은 흡연, 당뇨, 비만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유지시켜주는 스포츠 의학은 이제 필수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분야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의학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분야입니다. 스포츠 의학 미국 학회지는 작년 2017년 정형외과 세계 학술지 중에 영향력 지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와 3위 모두 스포츠 관련 의학지였습니다. 네, 스포츠 의학, 스포츠 손상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스포츠 손상하면은 말 그대로 그 운동 때문에 우리 신체 일부가 손상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여기에 관련된 질환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은 팔다리와 같이 근골격계에 가해진 지나친 운동 부하나 또는 반복되는 미세 외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근육이나 건, 인대, 근막,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저맥낭, 연골, 뼈 등 모든 곳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손상 기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 손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급성 손상은 말 그대로 큰 외력이 근골격계에 급성으로 가해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뼈나 연골, 인대에 모두 다 작용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접촉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접촉 없이도 방향 전환과 급격한 부하가 생겼을 때 비접촉 손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접촉 손상의 대표적인 예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축구에서 방향 전환, 농구에서 점프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접촉하지 않고도 비접촉 손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성 손상은 과서용 손상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 미세 손상이 있게 되면 대부분 저절로 잘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회복할 시간 없이 손상이 같은 부위에 반복이 되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구조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통증 또는 심할 시는 파열까지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사용 손상은 운동선수뿐 아니라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심한 경우 발이나 경골 등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질환 관련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팔꿈치 질환인 외측 상과염은 손이나 손목을 펴는 힘줄에 생기는 질환으로 테니스 선수에게 많아서 테니스 엘보우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들도 병원을 많이 찾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요리사나 가정주부님들께서도 병원으로 이 질환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로 어깨 질환의 대표적인 예인 회전근개 질환이 있습니다. 어깨를 많이 쓰는 야구 선수나 배드민턴 선수에게서 이 질환은 아주 중요시 다뤄지고 있는데요. 어깨 위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가로등을 정비하시는 분들도 환자로서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스포츠 손상 질환도 마찬가지로 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까요? 또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근육통이나 관절통은 모두 다 한 군데 이상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절이 아플 때마다 병원 가서 진료 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병원을 꼭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다친 적이 있는데 다친 부위가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이상 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관절에 변형이 있는다든지 근력 저하나 운동 범위가 떨어진다는 그런 관절 기능이 떨어짐을 발견했을 때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릎을 예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붓거나 물이 차게 되면 관절 내 주요한 인대 손상이라든지 연골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요 인대 손상이나 연골의 손상, 그리고 설계골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어 전이가 되거나 그림에서처럼 관절 내에 연골 조각 같은 유리체가 있을 때 무릎을 굽히거나 펼 수도 없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특정 질환에 관계없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통증이 동반되면서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는 경우는 무릎 관절 안에 중요한 인대라든지 연골이 갑작스럽게 파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꼭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을 찾게 되면 우선 통증이 발생한 상황과 기간 그리고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신체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구조물의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등과 같은 보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혹시나 저희가 운동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병원 가기 전에 이제 응급 조치를 잘 해야 되잖아요. 주위에 얼음이 있다면 이 얼음 찜질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 스포츠 손상 시의 응급 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상이 있을 때 우선 손상 부위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치고 오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다친 부위에 마사지나 물리치료 같은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항상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들은 오히려 손상 부위를 자극할 수 있어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있기 전까지는 충분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음찜질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얼음찜질은 다친 부위에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부종이나 출혈 그리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얼음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 후 약 3일 정도 한 번 하실 때 30분 정도 하시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이용해서 수상 부위를 압박해 주는 것 또한 얼음찜질과 마찬가지로 부종을 줄여주고 수상 부위를 안정하게 해줍니다. 단 너무 세게 감아두면 물집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압박한다는 느낌으로 피부 주름이 생기지 않게 감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올려주는 것도 부종을 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TV를 보신다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실 때 소파나 쿠션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심장 부위보다 다리나 수상 부위를 올려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그 통증이 생긴 부위에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서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는 이 관절 내시경 술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최소 부위를 절개를 하다 보니까 회복이 좀 빠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짧게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0년 전 관절 내시경은 1918년에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방광경을 개량하여 처음에 슬관절에 적용시켰는데 1931년 실용적인 관절경이 개발되면서
임상적으로 더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관절경은 1968년 50년 전에 학회지에 처음 소개되면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대한관절경학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학술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후 2008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관절경학회가 창립될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각국을 돌면서 적극적으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 관절경 시술 통계입니다. 관절경 시술 횟수는 보시다시피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2017년에 2만 회 이상 시술할 정도로 관절경 활용 빈도가 점점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절 내시경 수술이 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관절 수술에 비하여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와 기구가 들어가기 위해 1cm 이상의 아주 작은 절개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회복이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관절 구석구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T나 MRI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손상까지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절개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나 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 감염 발생률 또한 개방적 다른 수술에 비하여 훨씬 더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최소 부위를 절개하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 또 이 수술 후에 감염 발생률도 낮다고 하니까요. 참 좋은 수술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 수술 기구와 수술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무릎, 어깨, 고관절과 같은 큰 관절뿐 아니라 손목과 발목, 팔꿈치 관절까지도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 주요한 관절 거의 모든 곳이 관절경에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가능한 질환은 관절마다 다양하게 있지만 무릎을 예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시 이루어지는 전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관절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내에 있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나 관절 연골 손상 시, 그리고 관절 내에 연골 조각이 있는 유리체 제거술 또한 관절술로 가능합니다. 관절 면 내 골절이나 관절 활막 질환 등 많은 관절 내 질환들을 관절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관절이나 절골술을 제외한 90% 이상 실관절 수술이 관절경으로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관절경 수술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정형외과 의사의 필수 술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 도구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무릎이나 어깨와 같은 큰 관절에는 4mm, 발목과 손목 그리고 소화의 관절에서는 3mm 이하의 작은 관절경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도 관절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0도 관절경은 카메라 앞에 30도 각을 주어 180도 회전시켰을 때 60도까지 시야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70도 관절경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수술 도구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관절 내 조각을 제거할 때 쓰는 집게, 그리고 불필요한 조직을 자르거나 뜯어낼 때 쓰는 다른 기구들입니다. 정확한 수술을 위해 왼쪽과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구들도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소식자라고 하는 이 도구는 관절 연골이나 인대를 직접 만지면서 병변의 상태를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5mm 간격으로 눈금이 있어 병변의 크기를 파악하기도 하며 관절경 수술 중에 의사의 손가락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전동 절삭기와 전극 소작기 또한 정밀한 수술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동 절삭기는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관절 내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하거나 뼈조각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기구의 끝이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극 소작기는 관절 내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을 하거나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술을 위하여 수액 펌프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액 펌프는 관절 내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여 우수한 세척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수술 중 깨끗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고 나면 환자 입장에서는 참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고 나면 통증이 바로 사라지는지도 궁금하고요. 일상생활 복귀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네, 관절경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경 수술을 하고 나면 통증이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관절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수술 결과는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예를 들어 반월상 연골에 미세한 손상이 있어 부분 절제술만 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염이 이미 동반되어 있거나 파열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수술 후에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경 수술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수술을 해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적 수술에 비해서 합병증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관절경 수술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수술을 받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될 수 있어 수술에 대한 상의는 전문의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절경 수술 후에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서처럼 연골의 부분 절제술이나 연골 조각을 제거하는 아주 간결한 수술 후에는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십자인대 재건술이나 연골 재건술과 같이 관절 내 주요한 구조물에 대한 수술을 한 뒤에는 충분한 재활 시간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네.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관절 내시경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궁금해요. 또 네. 여러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질환에 따라서 수술 소요 시간이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수술을 얼마 만에 퇴원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관절경 수술 질환에 따라서 수술 시간과 퇴원 시간은 다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연골 절제술이나 뼈 조각 제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연골 조각 제거술은 환자분의 불편한 부분을 바로 제거만 하면 불편감이 해소되기 때문에 퇴원 시간도 빠르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 시간도 그러한 수술은 30분 내외로 간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으며 퇴원도 보통 환자분 증상이 좋아지면 2, 3일 내로 다 퇴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인대 재건술이나 연골판 이식술과 같이 우리 몸에 없는 구조를 이식을 한다든지 재건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이야기가 다르게 됩니다. 회복 기간도 물론 제거술에 비하여 일주일가량 충분한 회복 시간을 둬야 되고 재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걸 제거한 수술은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몸에 없는 구조라든지 다친 구조를 이식한 이후에는 충분한 재활 시간과 적응 시간을 거쳐서 안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관절경 수술은 최소 부위를 절개하다 보니 혈관과 신경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방적 수술에 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관절경 수술은 사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도 단점이나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이미 진행된 관절염에 있어서는 관절 내시경술이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관절 연골이 다 따라서 뼈가 거의 붙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해도 큰 효과가 없이 바로 금방 다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시경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존에 먹고 있던 약을 내시경 수술 전에는 좀 중단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술 전날에는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 있다든지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하지에 시행하는 관절 내시경은 대부분 지혈대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는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지 질환에는 전신 마취를 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수술에 대해서 신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수술 전에 피해야 될 운동이라든지 피해야 될 행동 이런 것들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원장님, 이 관절 내시경술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미세 천공술도 있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도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무릎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 중요한 인대에 대한 수술은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로 나누게 됩니다. 각각 모두 다 이제 최근에는 관절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연골에 대해서는 반월판 연골이라고 해서 무릎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면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반월판 연골 수술은 연골이 찢어졌을 때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세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다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연골에는 파열이 있을 시에는 크기가 작으면 간단히 정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파열의 정도가 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 천공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재건술이나 연골 이식 수술 이후에 재발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원장님, 그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대 재건술이나 연골 재생술을 하고 나면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하고 기구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전에 즐기셨던 운동을 그대로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운동을 더 많이 함으로써 무릎 주위의 근육과 그런 인대를 보강해서 이식한 그런 건이라든지 연골에 오히려 보호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관절 운동 범위만 확보를 하고 다리를 펴서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서 통증이 좋아지고 다리에 어느 정도 근력이 붙으면 걷기와 가벼운 조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운동으로 인한 스포츠 네. 손상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운동은 약이다라는 EIM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스포츠 의학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을 처방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으로 스포츠 의학이 많이 발전해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4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은 다들 아시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힘들고 동기부여를 하기 힘들어 이 캠페인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각적인 홍보 전략을 세운 호주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진 운동 효과를 종합적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시각적으로 홍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암의 발생률은 60% 감소, 심장질환은 40% 감소, 알츠하이머 치매는 3분의 1이 감소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유방암과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모두 50% 감소, 즉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사람들이 운동 처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처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 중에서 빠른 걸음의 산책, 수영 등과 같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루에 30에서 60분, 일주일에 5번 또는 에어로빅이나 조깅과 같은 격한 강도의 운동을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주 3회, 근력 운동은 주 3회를 권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빨라지고 운동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EIM 캠페인 도입이 시급합니다.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근골격계의 통증과 불편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운동하시어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 손상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한 운동이 화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무리한 운동으로 통증이 생겼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올고든병원 김두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